영상으로 오신 분들께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으로서는 개강을 앞두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영화를 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GV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찾아보다가 어떤 관람객 한 분이 이런 후기를 남겼었는데, 우리는 페미니스트로 살면서 연대라는 말을 쓰면서도 연대라는 방법 이상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났다. 든든하게 곁에 있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을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봤었어요. 이게 오늘 자리하신 분들 그리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의견들이 오가면서 다들 뭔가 그런 버티는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현실 잠시만요. 저희 이거 QR 좀 찍어도 돼요? 질문 폼만 보여요. 네. 네, 찍어도 돼요. 오실 때 오래 걸리시지 않았어요? 다 엄청 바쁘게 다니시긴 하는데 오래 걸리셨을까 봐 어떠셨어요? 저희가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곤 하는데 오늘 비비아님께서 인하대에 오는 길이 이제 자동차를 가져오면 좋겠다고 해서 까치산에서 저희 모두를 픽업하셔서 저희 되게 편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의 주접이 정말 매일 늘어가는데 어떠세요? 비비아님이랑 나비님 매일 주접을 저 오늘 오자마자 이 꽃다발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GV를 이제 와달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아직도 반갑거든요. 우리 영화를 잊지 않고 이렇게 그 뒤에를 끼를 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잊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봐주시고 저희를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벅차고, 근데 오니까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꽃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마스크 때문에 서로의 표정을 100% 볼 수는 없지만 눈빛만으로도 이제 통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아주 따뜻한 자리이고, 저희는 사실 GV를 다니면서 더 에너지를 많이 얻거든요. 근데 12월 말까지는 진짜 매일매일 GV를 하루에 한두 개씩을 했었는데, 저희가 극장에서 내려가는 바람에 이런 공동 상영회가 아니면 이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오늘도 인하대에 제가 처음 와봤지만 굉장히 좋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멀지 않았고, 저는 일산에 살아가지고 차로 오니까 금방 왔고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젠더 팬미팅 보고 시작하는데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현재 제가 있거든요. 원래 집이 군산, 전북 군산인데 제가 지금 노조위원장을 전임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소방서를 휴직을 하고 서울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자주 올 수 있었고, 또 특별하게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 특별하죠. 계속 이런 쪽에 일을 할 거고, 또 이쪽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거나 더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하고 또 이런 영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물론 영화의 감동은 다 감동적인 것 비슷하겠지만 제가 살아온 맥락이나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단함이나 위대라는 것도 본인이 그 삶의 어떤 철학이나 살아온 만큼에서 받은 감동,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모습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이 더 각별하고 더 고맙고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GV 하면서 활동도 되게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일 최근에 한결님이나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제일 최근에 했던 대화가 궁금해졌어요. 저희 예준이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별로 못 나눴고 다행히 이제 군대에서 핸드폰을 쓰게 하니까 카톡으로 그냥 답을 하는데 최근에 대화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 호주에 저희가 마디그라 영화제, 네, 거기 영화제에 저희 작품이 이제 출품이 돼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호주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상영회를 하는데 호주 한인방송에서 저희 인터뷰 하자고 해서 나비님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녹음을 하고 그게 이제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공유를 하면서 엄마 멋지다 크크 그게 오늘 최근에 서로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뭐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예준이는 워낙 오픈해서 살고 싶어하는 아이였는데 군대라는 조직이 그래도 본인한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사실 오픈한 계정을 다 닫고 들어가서 그게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또 그 안에서 나름 잘 적응하면서 게이로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예준이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가가지고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 잘 보살펴주면서 그린 캠프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학교 가서 잘 적응하면서 보살펴주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군 생활 그냥 잘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나와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잘 드러내고 본인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은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심각했던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은 영화 개봉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차마 저희 아이한테 다 하지 못했었고, 또 개봉하고 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또 저희 한결에게 더 힘든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다행히 그런 제 마음을 좀 제 간절한 그런 마음을 한결이가 좀 이해한 것 같았고 그것이 좀 힘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각자 잘 살면 다행이지 정도 약간 냉소적인 느낌이다가 우리 이제 좀 잘 사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지? 그런 얘기를 해서 최근에는 이 트위터에 이제 나와 있던 그림인데 뭐 이렇게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스타일대로 살면 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나 생각했는데 저도 그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정말 절박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된 계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좀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른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런 식의 좀 간섭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믿지 못하고. 물론 부모니까 걱정이 되어서 조금 내가 더 많이 살아본 어른이니까 그리고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이 너를 좀 이상하게 볼 거잖아. 물론 저는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네가 레즈비언이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트랜스젠더일 걸 생각도 못했고 그런 비슷한 어떤 젠더 표현을 다르게 했을 때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보면 네가 불리해져 이런 식으로 세상에다 저희 아이를 맞추길 바랬고 그러지 않았을 때 강압적으로 저희 아이한테 심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성별 정정이나 뭐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냥 제가 낳았을 뿐이지 자식은 한 사람의 별개의 존재구나. 그러면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지.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적어도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성소수자성 때문에 특히 가시화돼가지고 되게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격받지 않도록 네가 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었고 그것이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를 잘못됐다고 보는 세상이 잘못됐다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것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지 비겁하게 왜 아이한테 자꾸 세상에 맞추라고 했나. 그리고 얘가 힘들다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그냥 힘내고 열심히 살아라고 밖에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 욕심이지 않을까. 정말 저희 아이를 존중한다면 그게 어떤 선택이든 나이가 몇 살을 먹었든 어떤 선택이든 정말 그 자식을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중하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혹은 잘못되거나 혹은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에 대한 최선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와 함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전에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좀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을 했고 아마 그런 마음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존중할게.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는데 내가 그 끝에 같이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도 혼자 겪지 않고 같이 겪어내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아이가 들었을 때 조금 더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를 좀 존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아이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터져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실은 이게 질문들을 하니까 그때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영화는 정말 이렇게 출연한 사람도 있고 감독님도 있고 제작사도 배우사도 있지만 정말 관객들이 영화를 완성하는 거고 영화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GV의 형태로 이런 형태의 토크를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세상들한테 감사드려요. 네, 사실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박유리 감독님이 그 전에 만드셨던 영화들도 당사자들한테 좀 더 포커스를 한 그런 전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오늘 본 너에게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통해서 퀴어 본인이 아니라 퀴어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그런 다큐멘터리의 메인 초점을 부모님으로 잡았던 이유가 있을지가 감독님 궁금해요.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그 연보동치마라는 단체인데 거기서는 이제 인권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어떤 내용들도 그 활동가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이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에서 계속 연대를 해왔던 거라 이제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쭉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3XFTM이나 레즈비언 정치도정이나 이제 종로의 기적과 같은 이런 저희끼리는 이제 커밍아웃 3부작이라고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들을 만들어 오다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을 좀 뵙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저도 생각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 그냥 나의 자식이 퀴어인데 내가 그 부모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 부모로서의 정체성만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시사할 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성소수자의 부모로 산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부모님들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커밍아웃을 받았을 뿐인데 이전과 다른 세상에 내가 입문을 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개념들, 이때까지 알지도 못했던 영화에서도 계속
성준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상에 내가 뛰어들 때 되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냥 정말 나는 내 남편하고만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혹은 관계를 맺거나 이성의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냥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친구들한테 너 아들 이제 뭐 여자친구 있어 없어? 라는 정말 이런 간단한 질문 앞에서도 부모님들이 나는 이제 어떤 말로 대답을 해야 하는가 이런 세계관이 흔들리는 그런 질문들에 계속 마주서 계셨고 그런 어떤 혼란이나 혹은 내가 잘 몰라서 내 자식한테 어떤 무지나 혐오의 발언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죄책감 혹은 어떤 아픔 이런 것도 가지고 계셨고 동시에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세상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갖고 계셨어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되게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와 함께 이 부모님들을 계속 한 8개월 동안 이제 정기 모임에 가서 계속 사전 취재를 하면서 어떤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지 이제 많이 듣고는 했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어떤 부모님이 해주셨었는데 이 공간에 와서 내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내가 시작한 어떤 인권 활동이고 운동이었지만 점점 이게 나 성소수자 부모라는 나의 정체성이 생기더라라는 되게 인상적인 말을 해주셨고 그것이 이 부모님들이 정말 그냥 정말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동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되게 이분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성장의 이유이거나 혹은 발판이거나 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정말 부모라는 위치에서 이분들을 좀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점점 정말 부모뿐만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혹은 정말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또 깨어져 나가고 이런 과정을 좀 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부모 모임 관련해서 이제 많이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은 활동들이 미치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퀴어 커뮤니티들은 엄청 오픈해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쇄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프라인 중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게 많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런 것도 많이 미치게 됐을 것 같아서 부모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 궁금해요. 코로나 시국에 사실 저희가 원래 부모 모임이 당사자와 부모님 혹은 엘라이는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오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못 모여가지고 주로 처음 오시는 부모님 위주로 처음 참여하시는 부모님 위주로 해서 사실 첫 해는 한 2달에 한 번씩 했고 지금은 이제 매달 열리긴 합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처음 이제 참여하시는 부모님과 혹은 당사자들 위주로 모여있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원래 상담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은 계속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퀴어 커뮤니티랑 연대해서 활동하는 거 지금 차재연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그 활동도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꾸준히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오히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모이기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또 하는 방법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도 같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뭐 독서 토론 이런 것도 합니다. 부모님들끼리 너무 이제 안 보면 힘드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도 우리도 이제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큐 영화, 퀴어 다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퀴어 관련 책을 본다든지 해서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것도 꾸준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영화를 개봉하면서 후원 회원도 또 많이 느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관리 차원에서도 꾸준히 온라인 모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 자체가 저희 활동이고요. 또 퀴어 퍼레이드를 못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퀴퍼를 이런 컨셉으로 퀴어 아이템 하나씩 착용하고 극장에서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떤 유튜브 활동이나 팟캐스트라든가 그런 형태로라도 계속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생각이 실은 부모님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의외로 저희가 이거 영화 하면서 트위터를 보니까 정말 트위터를 처음 했는데 많은 분들이 트위터 안에서도 소통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일들이 되게 방송처럼 많은 사람에게 나와있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고 또 저희 영화를 기회로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안 쓰던 트위터 계정을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좀 중단했던 일들을 좀 힘을 내고 다시 하게 됐다. 그런 피드백도 감사하게도 많이 주셔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계속 사람들한테 이 퀴어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또 서로 단단하게 연대해서 힘을 내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 이거 정말 궁금했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이제 뒤쪽에 가면은 한결님의 선별정정 과정을 이제 엄청 담담하게 담고는 있는데 저는 되게 그 판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두 번째 판사님, 첫 번째 판사님 되게 권위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물론 조금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진한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보여줘봐 약간 이런 고압적인 태도까지 어쩌면 느껴지게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영화를 같이 본 이제 저는 학생들은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물론 성별정정 과정도 있지만은 아직 뭐 생활동작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데서 여전히 이제 행정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성별정정 과정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뭐 취업이나 이런 데서 차별을 받거나 했을 때 법률적인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지원이 되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집니다. 제가 뭐 성소수자 공무원이라고 누가 저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인권단체에 연락해서 희망 법인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도움도 받았고 인권단체 공감 같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성소수자들도 커뮤니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법이 이렇게 판사 마음대로 똑같은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런 선별조건 같은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사자는 이것이 이렇게 좌절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삶의 희망이 굉장히 깨지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적으로 취업을 못한다는 건 실은 취업 못하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최소한 판사님이라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을 굉장히 옛날 얘기를 갖고 기준을 정해서 안 돼 해버리니까 전국을 어디를 가야 좋을까 어디에다 이전을 하지 이런 고민을 트랜스젠더들이 한다는 것이 시스젠더 입장에서 보면 일부의 얘기고 니네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는데 실은 저희가 성소수자 보통 통계를 정확하게 통계책에 나오는 거 아니지만 어느 보다 거의 한 5% 내지 10%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250만 명 되죠. 이게 성소수자가 정말 이 숫자가 얼마큼 많은 숫자면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현역 군인이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군인이나 공무원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도 이제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있지만 저희 주변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당신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한 명도 여태 살면서 못 봤다? 그럼 그만큼 신뢰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트랜스젠더, 바이젠더, 젠더케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한 25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로 추계를 하거든요. 그 중에 물론 성별 정정을 굳이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숫자가 어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호르몬 치료 혹은 외과수술도 종류가 좀 있겠지만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식기 재건까지 성기 재건까지 해야 인정을 해주는 게 대부분의 사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돈도 그 기간도 고통스러운지 그러고도 성별 정정을 안 해준다. 판사의 자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너네가 트랜스젠더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한다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죠. 실은 사람의 몸에 비가역적인 외과 수술을 하면서까지 성별 정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성별 정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야만이라고 유엔 인권선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어떤 경우에 되고 안 해도 한다는 건 법에 대한 어떤 조정성이나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이렇게 저희는 한가하게 얘기하는데 당사자한테 정말 심각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실은 직접적으로 뭐 무료 변론이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감수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 쪽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피니언이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얘기해주는 어떤 사회 여론을 바꿔주는 거, 주변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상식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저희한테 많이 필요하죠. 처음에 이제 기각되고 나서 나비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희망법의 박하니 변호사님이랑 한결님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리고 왜 이게 기각됐는데 정말 기각 이유가 정말 그냥 기각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근데 사실 그걸 왜 기각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실 루트나 창구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판사 마음이니까. 그래서 좀 정말 그게 황당하더라고요. 그 순간이나 그 다음에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정말 가슴 절 때는 사실 한결님이 원해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또 자궁적출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원해서 정말 원해서 받으셨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떤 성별정정 요건 중에 어쨌든 자기 생식 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남성으로 성별정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궁적출 수술을 받으셨던 거고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에까지는 담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나라가 누군가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자기가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은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비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야만적이고 사실 누군가의 어떤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말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여러 스펙트럼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여성이라는 지정성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었던 어떤 여성성이나 갖고 있었던 나의 여성성에 대해서도 다 부정을 하는 어떤 증거들을 사실 판사 앞에 갖다 바쳐야 하는 거죠. 인후부조서 같은 것들을 써서 한결이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남자였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런 것들을 사실 그게 또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모든 과정이 신용정보 얘기해주세요. 신용정보. 신용정보. 맞아요. 그 신용 여기 자막에 보시면은 신용정보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빚이 없어야 또 빚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는 왜냐면 신분 세탁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성소수자를 미숙하거나 혹은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님이 이제 나는 정말 유럽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 마음이 아프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갔고 지금도 이제 선별정정을 위해서 되게 준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이나 혹은 성소수자들이 저와 비슷한 과정 혹은 더 더한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뭐 부모동의서라는 것도 이제 없어지기는 했지만 관례적으로 이제 묻는 판사들도 분명히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여전히 아직 갈 길이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미래의 법조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 영화를 같이 본다는 것이 저희에게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한테서 질문을 준비한 질문 말고 오늘 오신 분들 질문을 한번 해줘. 네. 감독님께 있는 질문인데 너에게 가는 길에 보면은 생각보다 웃긴 장면들이 많거든요. 두 분이 코믹하셨어요. 근데 그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다큐멘터리에서 뭐 웃음이나 유머의 가치 같은 게 무엇일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신선한 청소들. 근데 되게 반가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전편을 플레이온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저희 그 인터넷 이사하면은 설치 수리하시는 맨날 이사할 때마다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 노조를 만드셔서 이제 파업하시는 걸 이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때도 이제 그분들이 너무 재밌고 신선하고 또 이제 간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부분들이 아니고 평조합원들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권력이나 이런 뭐 정파 싸움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노동조합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정말 그 과정을 담은 것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큰 이야기보다 일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농담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농담들을 이제 할 때 관객분들이 그걸 캐치해 주시면 되게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나비님하고 한결님하고 그 1차 그 가정법원 가기 직전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담을 나누시잖아요. 확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근데 거기 이제 레즈비언이었냐 아니냐 막 이런 장난 같은 말을 할 때 그거를 이제 관객분들이 이 농담을 알아주실까라는 막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되게 웃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우리 비비안님도 이제 개개에서 눈물을 막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비비안님에게는 그게 되게 큰 어려움이고 당혹스러움일 텐데 시간이 지나서 보거나 혹은 또 같이 관계성 안에서 이야기될 때 그게 또 유머가 되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데 그걸 보고 또 관객분들이 또 알아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시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부모 모임에 보면은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많으세요. 아버지 활동가 수가 실제로 적은지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은 왜 그럴지도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부모 모임의 아버님 활동가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예준이 아까 지미님이라고 활동하시는데 지미님이 거의 위일무이하시고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함께 그래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 10배 정도가 더 어머님들이 많으신 걸로. 근데 저도 이제 집에 가면서 감독님한테 들었더니 왜 여성들이 더 공감을 할까? 어떤 아이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가 보니까 주로 엄마한테 먼저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처음 오시면 어머님 혼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간혹 아버님하고 같이 오실 때도 있는데 같이 한두 번 오시다가 아버님은 안 오시고 어머님만 오시고, 근데 결국 어머님만 남으시고.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커밍아웃을 같이 받았고 같이 갔고, 그러고 이제 지미님이 좀 순종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가는 스타일이어서 저를 따라서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어떤 필요성을 깨닫고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된 건데, 그렇게 깨닫게 될 때까지 아버님들이 지속적으로 오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의 일을 엄마에게 전가하는 어떤 그런 가정 내 분위기, 그런 것도 있고, 사회에서도 또 약간 그걸 더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어머님들도 다 생업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을 하고 본인의 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다 생업이 있지만 어떤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더 적극적인 활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엄마들의 그런 어떤 사명감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고, 또 약간 나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왜 나이가 들면 남녀의 약간 성향이 바뀐다고 아버님들이 좀 다소곳해지시고 어머님들이 좀 앞에 나서서 목소리도 커지시고,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활동가가 많지만 또 간혹 아버님들 오시면 함께 또 해주신다는 분들도 있어서, 키퍼할 때 이제 주로 깃발이 엄청 무겁거든요. 저희가 깃발이 커가지고, 그래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아버님들이 그 앞에서 깃발 드는 역할을 주로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하죠. 앞으로 더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 이제 연출과 포스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첫 장면부터 이제 되게 뭐 소방관이든 나는 뭐 출근하시는 비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조금 들었던 이야기와 좀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사실 그냥 엄마라는 위치에서 나비님과 비비아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곳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어쨌든 계속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여성의 어떤 모습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미디어에서 꼭 그런 식으로 엄마를 그리지는 않지만, 이제 커밍아웃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걸레질하는 엄마의 뒷모습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혹은 이렇게 막 설거지하는 막 엄마의 막 이렇게 질끈 묶은 머리 막 이런 그런 걸 이제 시작하거나, 이 엄마라는 어떤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을 이제 소개하는 어떤 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좀 사실 나비님과 비비아님은 실제로 되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30년을 계속 일을 한 영역에서 해오신 전문직 여성분들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 자기의 직업 안에서 자기가 살아오고 성장해 오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어갖고 하는 어떤 여러 갈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꼭 엄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두 분의 이제 직업이 꼭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직업에서 직업군이 또 갖고 있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혹은 어떤 혐오의 시선 같은 것들이 각기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비아님도 이제 오프닝 초반에 이제 그런 이제 게이들이나 혹은 퀴어들이 오면 승무원들이 흉을 보기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분이 점점 나빠지더라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나비님의 그 이야기는 이제 나비님이 좀 이따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공무원 사회가 어쨌든 되게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 내 자식이 이제 성소수자다라고 커밍아웃을 사실 부모도 하는 건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이야기나 반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열어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런 생각에서 두 분의 직업을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실은 뭐 이제 저희 제복 공무원이라 조금 상명하고 익숙하고 보수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여름 같은 데 퀴어 프라이드 기간, 보통 여름이잖아요. 이 제복이 입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걸 하고 다니거든요. 색깔이 이제 화려하니까 또 꼰대 같은 상사들이 서장님이 저한테 자네 그 스무개 그게 뭔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겠죠. 아 이거요? 저기 우리 아이가 트랜스젠더인데 그 프라이드 기간, 그러니까 퀴어 축제 기간에는 저도 이런 걸 좀 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좋은 표정으로 뭐 엄마가 지금 맨날 바깥일만 하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까운 말을 하죠. 제가 그러죠. 소장님,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럼 막 뜨악하는 표정이죠. 실제로 경찰이 잡아가진 않죠. 애들한테 막 너 그러면 망타라고 막 잡아간다 이렇게 되고, 근데 뭐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막 굉장히 뜨악한 표정을 지어서, 그런 우리나라에 성소수자 되게 많은데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혐오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을 잘 못하시죠. 왜냐하면 한마디만 더 하면 더 해봐, 이거는 삐졌해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눈빛으로 써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죠. 그럼 뒤에서 이제 수근거리기도 해요. 뭐 이렇게 자식이 성소수자에게 자랑이라고 저렇게 자랑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제가 들리죠. 자랑이 아닌 게 뭐야? 자랑, 우리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저렇게 특별한 아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인데, 자식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넓은 세계에 초대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 정말 처음에 엄마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좀 그러시겠지만 조금 지나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세요. 아, 자식 덕분에 정말 많이 인간력 성숙했다. 실은 뭐 어른들이 50, 60 넘어서 인생이 바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살고 남이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식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커밍아웃을 받았다. 커밍아웃 받은 사람은 전체 성소수자 중에서 부모에게 커밍아웃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20% 중에 커밍아웃 받은 부모 중에서도 그걸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되게 뭔가 버려버리거나 함부로하거나 해서 자식 마음 아프게 하고 본인도 자식에게서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자식이 특별한 신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라 자랑이지, 자랑이 아닌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바뀐 만큼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성소수자 부모님에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특별히 나비님이랑 비비아님 두 분을 닮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두 분을 닮게 된 이유는 이제 재밌게 말해야 되는데 재밌게 빨리. 돈을 줬다고. 우리 비비아님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예준이가 관종이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이제 비비아님이 계셨다. 아니 정말 이제 장난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반은 진심인 게, 이제
그 생애사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그 여기 부모 모임에서 되게 활동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비비안님과 나미님도 만나게 됐는데 비비안님을 거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진짜 솔직하시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그 처음에 그 영화 안에서 빨간 색깔의 흰색 자켓 입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나오시는 그 인터뷰 장면이 사실 제일 처음 했던 비비안님의 생애사 인터뷰 중에 한 컷이었어요. 근데 처음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까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혼란이나 어떤 갈등의 상황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정말 2, 3회차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솔직하셨고 그거는 이제 정말 남다른 재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왜냐면 카메라 앞에서 대부분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내가 되게 올바른 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인 이 관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비비안님은 되게 많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것이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보여서 비비안님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나비님을 처음 봤었을 때 이제 되게 이렇게 비범하시더라고요. 전국감 같은 모습 느낌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두 분 다 어쨌든 되게 쉽게 자기 삶의 영역에 들어오게 저를 초대해 주셨던 것도 있는데 처음에 촬영을 하러 갔던 게 그 소방서였어요. 소방서에서 그 나비님께서 직원들하고 이제 토요일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였는데 이제 그 남성 직원분들이 다 고기를 굽고 계시고 이제 나비님이 와서 잘 좀 구워봐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들도 되게 소탈한 모습들도 멋있었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자신이 되게 여성으로서 살아갔던 어떤 인생의 궤적 같은 모습이 되게 분명하셨던 어떤 모습들이 보였고 그래서 그런 분이 한결님의 어떤 선별정정이나 이런 트랜지션 과정을 또 어떻게 함께 밟아 나가면서 또 성장하실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또 굉장히 또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분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주인공이라고 두 분께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거의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촬영을 엄청 많이 해서 제가 어떤 촬영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영화가 나왔을 때 일단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저는 1시간 반 내내 운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객분들이 비비안님은 참 영화를 보고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우느라 사실 스토리도 기억도 잘 안 난다고 근데 저는 너무 제가 어떤 그 4년 동안 저의 달라진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제가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저희 남편 이제 지민님도 촬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와서 찍으니까 저도 하고 지민님도 하고 개인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통째로 다 편집을 당하셔가지고 어떤 GV에 갔더니 오픈 채팅방으로 해가지고 왜 익명성으로 질문을 남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지민님은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감독님한테 꼭 묻고 싶었나 봐요. 근데 대놓고는 못 묻고 지민님도 촬영을 많이 하신 걸 알는데 왜 다 잘리셨냐 뭐 질문을 하셨고 감독님이 그때 답이 어쨌든 저희 두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자 했고 이제 아빠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산만해지니까 안 나오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민님은 예주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비비안님한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잘렸다. 아들에게 관심이 이렇게 없는 아빠라니.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님이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계시죠. 그분도 참 카메라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은 다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는 식구들이라 서로 내 씬이 더 많이 안 나왔다고. 예준이도 영화 보더니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주인공이다. 실망스러운 일을 했었죠. 네, 비비안님 댁은 카메라도 식구들이 다 좋아하고 같이 식구들이 있으면 오디오가 비지를 않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3시간을 먹어요. 3시간을 먹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 영화에서 보시면 표가 나죠. 할리우드 스타일. 데이 아들 그 파트너하고 같이 와서 주시고 밥 먹고 그 막 할 때도 파스텔톤으로 나오잖아요. 저하고 한결이는 칙칙한 눈을 이런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결이 그 성별 정정할 때 인후보증서를 주변 사람한테 써주세요. 그래서 한결이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 제 주변 사람들이죠. 한결이 써준 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하고 연령대도 좀 있는데 대부분 한 40대, 50대 이러시지만 그분들이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 모이셔가지고 다른 지역 살지 않는 분들은 다 모이셨어요. 정말 시간을 다 내주시고 정말 한결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화가 뭔가 성술사에 관련한 얘기라니까 도움을 주시려는 의도로 정말 다 모이셔가지고 진지하게 서로 이제 읽으면서 이런 장면 본인들이 쓴 진술서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쓴 진술서도 낭독하고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 정말 그 장면들에서 다들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서로 정말 많이 친밀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정성이 지극하니까 모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런 감동과 그런 눈물을 좀 흘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정말 편만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꼭 편집됐습니다. 꼭 편집. 그리고 감독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독판 하라고 했더니 아주 죽으려고 해요. 너무 궁금한데. 질문. 자, 이 질문 있어요. 캐나다 키퍼 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 키퍼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반대편에서 국과 막 엄청난 반대 지표가 엄청 큰데 캐나다 키퍼에서도 반대 지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없죠. 거의 부끄러워서 어디 하겠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 키퍼를 그때 저는 이제 일정이 너무 짧아가지고 정말 그 키퍼 그 메인 퍼레이드만 갔는데 그 캐나다 키퍼는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그 메인 키퍼 하기 그 전날에 약간 소수자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뭘 한대요. 그래서 예준이가 이건 해준 얘기인데 레즈비언들을 위한 뭐 약간 그런 그 전야제처럼 그런 거를 또 해가지고 본인이 그 전날 갔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은데도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조금만 하는데 거기 이제 팻말을 들고 갔더니 정말 한국분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인천 키퍼처럼 이런 거 이상한 팻말을 들고 영어로 써져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들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정말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대다수의 그 캐나다 분들이 같이 그 퍼레이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면서 엄청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면서 막 영어로 그래서 예준이도 같이 외쳤다고 되게 속이 시원하다면서 그 일화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규모가 좀 작은 곳이어서 그랬을 거고 제가 갔을 때는 진짜 메인 퍼레이드니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속으로 조금 본인이 나는 좀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캐나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누구든 평등하게 내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해 그걸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회에서. 그래서 사실 인천 키퍼도 저분들이 저렇게 단체로 저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저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또 아무 소리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군중 심리도 있고, 정말 캐나다에 제가 퀴어 퍼레이드 갔을 때, 그때 그 받은 어떤 그 느낌들, 그분들이 주는, 저한테 주는 그 응원의 눈빛과 메시지와 환호성을 제가 지금 2019년에 갔는데, 지금도 그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큰 에너지였고, 사실 캐나다는 성소수자가 살기에 그래도 기본 안전한 기본권이 다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도 있고, 뭐 동성혼도 법제화돼 있고, 동반자법도 있고,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사람들이 이제 뭐 100% 다 찬성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혐오와 차별에 너희가 노출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걸 다 없애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더 크게 환호를 해주면서 제가 그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니까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왔고 우리가 누가 봐도 한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국의 어떤 현실도 그분들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더 크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진짜 한번 꼭 외국 키퍼에 이렇게 와보고 싶다. 근데 예준이도 그때 캐나다 갔을 때 그때 한 3년째였는데 정말 가자마자 매년 그 키퍼를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기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를 받는 게 우리나라랑 차원이 틀리고 사실 굉장히 그 도시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되게 큰 기업들에서 다 스폰서를 해가지고 트럭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그 정말 캐나다 키퍼를 홍보의 장소로 활용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성소수자 친화 기업이다. 그런 이미지 마케팅이죠. 이런 걸 엄청 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저는 희망은 절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천 키퍼처럼 저렇게 이제 저분들이 막 나와서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극렬하게 혐오를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코너에 몰렸다는 어떤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왜 코너에 몰리면 더 이렇게 공격성이 강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그들이 말하는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본인들도 뭔가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더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이렇게 지지하고 연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고 저희도 꼭 캐나다 키퍼처럼 그런 퀴어 퍼레이드를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인천 키퍼 할 때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키퍼도 반대를 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맞았고 옷도 찢기고 막 안경도 다 부서지고 했는데 단지 그 퀴어 축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금이 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저 사람들은 정말 바뀌기가 힘들겠구나. 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들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그 NPR이라고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 악플을 다는 사람은 0.06%라고 해요. 1%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대중의 여론으로 나오는 이유는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만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여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여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키퍼에서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 거냐, 부끄럽지 않냐 그런 소리를 하는 자신이 정말 모습이 좀 예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정말 99%의 사람들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LI들이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올 만한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어떤 일이 나오면 꼭 물어보세요. 커밍아웃은 성소수자 당사자나 성소수자를 가르치는 선생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항상 이런 영화를 또 보면 좋은 결과적으로 괜찮아졌던 커밍아웃을 보니까 집에 가서 나도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을 때는 곤란하고 안전할 때 하고 그 안전할 때는 어떤 거냐. 보통 우리 엄마는 아프고 할머니도 아프고 아버지도 사업도 안 되시고 그런데 언제 커밍아웃을 하나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사업 잘 되고 엄마나 할머니가 아프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괜찮은데 내가 좀 마음이 단단할 때 내가 혹은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좀 괜찮을 때 해야 그게 가장 안전할 때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조마조마하면서 믿으면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안 되면 실제로 자살률 연구해 보면 커밍아웃 했다가 가족이 반대하면 보통 사람의 어떤 저기보다 자살률이 8배가 높아요. 그게 얼마만큼이나 성소수자가 가족에게 굉장히 기대하고 기대가 안 되면 역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안전할 때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게 되면 가족의 평온이 깨지겠죠. 가족의 평온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존재는 부서질 지경이 되어서 내가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존재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는데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에 그렇게 미안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안전이별을 생각을 하시고 부모한테 버림받기 전에 부모를 먼저 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커밍아웃 받으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하세요. 보통은. 그렇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저희가 종종 봐요. 저번 달에 나왔던 당사자가 이번 달에 세상에 없는 사례를 저희는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조심스럽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으셔라. 그 얘기를 저희가 꼭 하는 거죠. 안전할 때, 본인이 안전할 때 커밍아웃했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성소수자인 것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존재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족이라도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끊을 망정 내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좀 자신의 존재를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꼭 합시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 못할 사람한테. 그게 무엇이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상대를 내게 얘기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시간을 드리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커밍아웃 같은 거 할 때 부모님께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듣지를 못하시겠죠. 부모님도 살아온 세계가 있고 성소수자 부모님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조금 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된다기보다도 부모님들이 막 적극적으로 혐오를 안 하고 그래 알았어 묵인 혹은 뭐 해피 하시더라 하더라도 생각 밖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멀어진다거나 이러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조마조마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형태를 나타날지.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는 평소의 친밀감이에요. 평소에 소통이 잘 되고 친밀함이 컸다라면 그런 얘기가 잘 되겠죠. 만약에 자식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자식을 좀 혐오할 부모님 같으면 자식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취업 못 들어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을 때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똑같이 실망하고 상처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식이 성소수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리고 부모의 세계관이랑 가치관에서 얼마나 나와 다른 생각하지 않았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유연성이 있는가 그런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얘기가 설득을 할 때 사람에게 정말 설득? 뭔가를 알게 하고 싶은 그런 시도와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죠. 저 사람의 문제이건 아니면 둘의 관계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적절하게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나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부족함만으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스킬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 영화를 보고 하는 이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성소수자 성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얘기가 이제 안 통한다든가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얘기가 맥락 안 통한다는 의미에서 끝까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사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를 어떤 사람이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게 됐으면 예수님이랑 부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부처님도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생각을 두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자주 받는 질문이 영화에는 사실 크게는 안 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커밍아웃을 받고 좀 며칠은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처음엔 뭐 게이라는 말도 제가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음성이니까 말을 할 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게 극복이 됐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받고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어느 순간 그게 됐지 생각해보니 제가 며칠 힘들었지만 저희 예준이는 저처럼 되게 솔직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커밍아웃을 할 때 편지에다가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40대 후반에 아이가 성소수자임을 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세계를 알게 됐는데 얘는 14살에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자기라는 그 충격이 14살 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지금 아이가 성소수자임을 힘들어하며 이러고 있는데 쟤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자기 눈에 남성만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예준이가 상세하게 하기도 했고 엄마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이성애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7년 동안. 그래도 도저히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애를 보니까 너무 걔가 느꼈을 그 고통이 너무 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고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쨌든 저는 성소수자 부모인 거잖아요. 제가 성소수자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혼자 잘 견뎌내고 이 시기를 거쳐 나와준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걸 다 혼자서 해결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부모에게 얘기해 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아까 나비님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까지 이룬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을 해준 거는 엄마 아빠를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얘기니까 이건 정말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아이가 평생 어떻게 보면 숨기고 살 수도 있는 일인데 나와 함께 이걸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까지 이루면서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나비님 말도 또 내 성소수자 개인과 어때서 당연히 나는 이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닦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겠다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사실 출연하면서 이게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고 이런 게 두렵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인데 저는 진짜 전혀 두렵지 않고 이게 저희 영화가 100만, 10만, 100만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성소수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차별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폄하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많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성소수자는 이때 5% 이상 이때 우리 주위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조금씩 바뀌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결국 세상은 바뀌는 거거든요. 나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차별금지법은 왜 제정이 안 될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비비안님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늘 생각하면 아 세상이 이만큼 변했구나. 제가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변했는데 이 변한 만큼 세상은 변했고 비비안님 주위의 사람들도 비비안님으로 인해서 그만큼 바뀌었을 거니까 또 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희망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국전에서 기간한 행사이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아직 멀었긴 했고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법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어떤 법조인이 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이걸로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똑같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감수성이 있으면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가 미드를 보거나 이렇게 뭐 수사관들도 왜 별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찰 같은 데는 아동 청소년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 여성 아동이나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련한 혹은 아동 관련된 따로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성범죄 관련해서 아동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따로 두냐? 보통 남성, 일반 남성 또 그리고 이제 일반 성인과 다르게 여성들은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감수성이 접근해야 되고 거기에서 성범죄 다루는 데서 실은 성소수자 범죄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형사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왜 트랜스젠더들은 이렇게 성매매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걔들은 왜 옷을 이렇게 막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을 감수성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접근하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이 났잖아요. 발달 장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이해를 못하니까 뒷수갑을 채워갔다. 이런 형태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 아주 심할 때 뒷수갑을 채우는데 발달 장애인은 그 부분을 고려를 했다면 굳이 뒷수갑 같이 채울 것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아동이나 성소수자나 어떤 성폭력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것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판결이든 논고든 혹은 변호든 다르게 되어야 우리가 사회에서 맞는 어떤 균형인 것 같고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정말 AI를 두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 어떤 복합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는 혹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쪽의 일을 본질적으로 법률은 인권이나 정책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드는 거고 이 행정부는 있는 법을 집행하는데 사법부는 그런 부분을 엄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이라는 것이 글자로만 되면 안 되고 글자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많은 맥락이 있는데 많은 삶을 검토하고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감수성이 있는 만큼 그 판결은 혹은 논문이나 어떤 변호는 사람의 삶에 어떤 한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힘 있는 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인권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존경하고 고마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못 다른 얘기가 더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제 박하니 변호사가 이제 법률 자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 크레딧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박하니 변호사의 이름도 같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법조인이 사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상속자 커뮤니티나 인권 활동에 한두 명만 있어도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늘 의지하고 고맙고 되게 감사한 분이기도 한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상영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연대의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시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늦게까지 또 코로나를 뚫고 이 강의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는 존재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 때문에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예준이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알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사회적 강자구나. 저는 한 번도 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법이라는 건 약자를 위해서 되게 잘 만들어져야 되고 잘 집행이 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아까 나비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그런 어떤 능력이 저도 좀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고 혹은 뭐 비정규직 혹은 뭐 해고 노동자들 집회하는 것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만난 경험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조금 더 성소수자의 삶을 좀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연대해 주시는 마음 저희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비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고 나서 지금까지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 괜찮은